자, 이제 227쪽 사업식 인가 할 차례인데요. 요겁니다. 사업식 인가. 자, 우리 이 파트에서는 시행계획, 사업 실시에 대한 계획이죠. 시행계획을 시행자가 작성해서 인가는 정부분에가 시장원수에게 받는데요. 별로 이거 외에 다른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문제를 내게 되면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더라도 약간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실시계획인가와 개발법의 실시계획인가랑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민간 시행자가 이거 작성했을 때는 인가 신청 들어가기 전에 이 시행계획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돼요. 민간 시행자가 할 때는 동의를 받고 나서 인가 신청 들어갑니다. 그 동의 요건은 여기만 있는 것이라, 민간에서 조합이 한 대로 아까 조합이 총회에서 할 때 이거 중요하니까 과반수 찬성이라 했잖아. 과반수 찬성. 과반수 찬성이고, 이 공공 중에서 지정개발자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정개발자가 공공예의적에 속하지만 지정개발자가 토지동서 정에서 일정 따로 요건을 갖춘 자이기 때문에 혹시 지정개발자가 한다 그래도 조합처럼 과반수로 생각하시면 돼요. 조합이 과반수, 지정개발자가 한다면 소유자 과반수, 면적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은 2분의 1을 포함하니까 과반수랑 약간 차이가 나지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토지소유자가 할 때는 제일 못 믿잖아. 조합이라는 단체도 아니고 지정개발자처럼 요건을 갖춘 자도 아니기 때문에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계획 작성할 때만큼은 과반수 이 정도가 아니고 4-3-2 1 동의. 토지등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세다 말이에요. 못 믿는 것만큼 세. 마치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 동의 요건처럼 4-3-1 동의를 받게 합니다. 그게 좀 특이하고,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시행계획에 대해서 인가받은 시행계획에서 변경한다면 같은 절차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항상 경미한 변경일 때는 동의 필요 없고 인가 필요 없다. 경미한 변경이 아닌지 그런 것들 밖에 낼 수가 없잖아. 그러면 잡다한 것들 밖에. 그리고 이때 인가 신청 들어가게 되면 인가권자의 시장원수는 이 신청한 시행자에게, 인가 신청한 시행자에게 이 인가 여부를 인가할지 말지를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까지 해야 된다라면은 그게 시행계획에서는 60일 내 통지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대해서는 30일 내 통지거든요. 이건 제가 그 전에 비교표 특강할 때 한번 했던 건데 거기서도 한번 살짝 있었는데요. 인가권자의 시장원수 입장에서는 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이걸 좀 더 중요하게 보죠. 인가권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주게 되면 이제 상대방은 사업 시행권을 따니까, 시행권 딴 사람이 누구에게 뭘 줄지가 관리처분계획이라, 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더 중요하겠지만 인가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60일 내 통보, 요거는 30일 내 통보, 그런 차이는 존재한다. 51번의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의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원수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라. 정부에 뽑으니까 인가권자는 시장원수. 2번 정비사업부를 10%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때는 시장원수에게 신고하라. 이건 지금 변경할 때잖아. 사업시행계획 변경할 때잖아요. 10% 범위 내에서 변경한다. 정비사업 10% 범위 내에서. 정비법이나 개발법이나 정비법 비슷하죠? 10%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거 경미한 변경에 들어갔습니다. 관리처분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것도 경미한 변경이에요. 왜 이건 경미하냐? 경미하니까 신고라는 게 맞는데 인가 대상이 아니고 신고가 맞는데, 여러분 일단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놨는데 나중에 바뀌는데, 나중에 이걸 할 때 보니까 이거를 다르게 정하는 바람에, 이거랑 관련해 다르게 정하는 바람에 이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거를 바꾼다라면 이게 불가피한 변경 중에 하나예요. 이게 바뀌었고 이거를 나중에라도 바뀐 것을 여기다 반영하기 위해서 변경한다면은 어쩔 수 없는 변경 아닙니까? 새로 하고 싶어서 하는 변경이 아니고, 제가 국회법에서도 개발행위 할 때, 경미한 거 할 때 뭐 법률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불가피한 변경이라면 어쩔 수 없는 변경이니까 그 사람에게 책임질 수 없다. 마찬가지거든요.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도 만약에 시행계획에 따라 요거를 바꾼다라든지, 지금 요거는 뭐 순서는 좀 이상하죠. 관리처분계획이 바뀌어서 나중에 만들었던 것을 나중에 다시 바꾼다라면
어쩔 수 없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요거 바뀔 때 인가를 받았잖아요. 왜 또 인가를 받습니까? 이러고 또 경미한 변경이 들어가요. 그래서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3번의 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를 거쳐야 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지, 폐지하는 경우도 같다. 사업시행 인가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를 거쳐라. 총회의를 거치라는 건 조합이 할 때 총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합이 할 때 총회의를 거쳐야 되고 거쳤던 것을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이나 중지, 폐지 같은 절차잖아. 같은 절차. 4번의 시장에서 동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 인가를 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라면 정비사업비의 이 10%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가 정한 걸 예측. 이것도 지금까지 한 번 딱 나왔던 숫자인데 민간 출신인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 한다면 재개발 사업 할 텐데요. 이게 뭐 약간 좀 어려울 때 대비해서 정비사업비를 예치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금이라는 겁니다.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금은 최대가 20%에 20%. 지정개발자 지2 20%. 한 번 나왔던 숫자예요. 그래서 평상시로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사업시행 관련해서 20%입니다. 5번에 이 예치금은 청산업이 완료된 때 반환한다. 이 예치금은 이제 공사 다 끝나고 청산과 지급까지 돈까지 다 지급이 완료돼야 사실상 끝나는 것이라 이때 남은 거 있으면 그때 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만 틀렸네요. 52번 보시고 정비법상 가로 속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시장을 주동한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 인가를 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라면 정비사업비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을 예측하게 할 수 있어요? 20%. 이거 한 번 나왔던 건데 이걸 편하게 이쪽에서 낼 게 없다 보니까 자꾸 두 번째. 토지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행계획서에 대해서 이게 지금 시행계획서에 대한 동의인데 누가 할 때예요? 토지등 소유자가 할 때잖아. 조합도 아니고 지정개발자도 아니고 토지등 소유자가 할 때만큼은 토지등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4, 3, 2, 1 동의 3번이죠. 그래서 53번 보시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1번 시행자는 재건축 사업 및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게 시행자가 해야 될 임시 거주시설 설치 의무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자, 시행자가 사업을 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내보내야 됩니다. 내보내야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내보낸다는 그 사람들이 살 곳을 마련해야 되는데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해야 되는데 스스로 살 곳을 마련할 능력이 안 되는 자에게 시행자가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해줘서 살게 만들어주라 그 얘기죠. 제가 요거 할 때 시행자가 임시 거주시설 설치 의무는 이 세 사업 중에서 어느 사업으로 인하여 생긴 철거민에게 이런 의무를 진다 그랬습니까? 세 사업 중에? 이 두 가지죠. 재건축은 강남 재건축은 스스로 살 능력 충분하다고 봤잖아요. 여기서 재건축하는데 조합이 어떤 임대주택 지어서 거기다 살게 하라. 욕한다 그랬어요. 스스로.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바로 틀린 거예요. 이러면 어느 철거민에게 해야지 그걸 보셔야 되는데 재건축과 재개발이 나왔잖아요. 재건축을 빼야죠. 재건축 대신에 개선사업이 들어가야지. 개선사업과 재개발 두 사업 시행으로 철거민이 생겼을 때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도 이것만 싹 던지고 말았네. 그러면 그 이후의 얘기. 그럼 이때 임시거주를 설치해야 된다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시행자가 해줘야 되는 것만큼 법에서는 시행자를 완전히 밀어주잖아요. 일시사용권을 인정해주잖아. 국가나 지자체, 행정청의 시설 토지 외에 공공자나 개인의 시설 토지까지도 일시사용할 수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만 쓰면 되니까 일시사용권인데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달에 여러분들 땅이 있는데 그걸 시행자가 내가 잠시 쓰겠다라고 이 권리가 있다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일시사용권이 있는데 일시 사용했을 때 이제 그게 달라집니다. 국가 지자체 것을 일시 사용하게 되면은
어차피 행정적거서 쓰는 것이고 행정적거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라 확실히 밀어주죠. 국가지자체가 쓰게 되면 사용료 대부분 면제 무료로 쓰게 돼 있어. 시행자가 완전한 혜택이지. 그러나 공공단체만 해도 이것은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처 것은 공짜로 쓰지만 공공단체나 개인의 것을 쓸 때는 그 대신 손실을 제대로 보상해 줘야지. 그래야 남의 재산권 침해가 아니지. 손실 보상을 해줍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국가지자체 같은 경우에 시행자가 내가 국가지자체 당신 거 쓰겠다라고 사용시자 들어왔을 때 빌려줘도 어차피 무료이기 때문에 거절할까봐 거절 못하게 해놨어요. 국가지자체가 거절하기 쉽지 않습니까? 이런 규정 없으면 돈도 하나도 못 받고 귀찮기만 하니까 거절할까봐 거절 못하게 해놨고, 거절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세 가지 경우는 거절할 수 있어요. 그 세 가지 경우는 사용 신청 이전에 이미 사용 계획이 확정된 경우, 그럼 사용 계획대로 쓰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미 확정됐으니까. 또 하나는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또는 제3자에게 사용허가를 이미 내준 상태라면, 이때도 시행자가 쓰겠다는 걸 거절 못한다라면은 이미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이익이 침해되기 때문에 제3자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 그 내용까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1번 질문 관련해서는. 자, 2번 봅시다.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이나 정비인근에 임시상가로 설치할 수 있다. 아까 1번 관련된 건 내 뒤에도 찾아봤는데 뒤에 다른 문제 뭐 안 나왔네요. 안 나왔는데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랬고, 지금 이 2번 얘기는 임시상가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에요. 임시상가, 어느 사업 시행지나 재개발에 대한 얘기 중에 하나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임시상가는 누가 쓰도록? 상가 세입자가 쓰도록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상가 세입자에게 쓰게 하는 게 임시상가니까 아까는 주택이고 이거 아니잖아. 그러면은 재개발 사업에서만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상업지역에서 도시환경을 회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어느 사업에서만? 재개발 사업에만 있기 때문에 거기랑 관련돼 있어 그렇단 말이에요. 보통 예외가 재건축이면 이건 재개발에 대한 얘기죠. 다른 사업이랑은 틀리지. 맞고. 3번의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 인가 호시가 있은 때로부터 30일 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조합 설립 또는 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답 것을 촉구하라. 이게 바로 재건축 사업에 대한 매도 청구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아까 제가 재건축 사업에서 매도 청구, 조합원이 안 될 자의 물건 매도 청구. 그러니까 처음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만 사유한 자는 조합원이 안 되고, 토지소유에 해당돼도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 인정하는 건데, 지금 3번, 4번, 5번은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제 동의 여부 확답하는 것부터 해서 그 절차에게 뭐 30일이 2개월 순서로 이렇게 되는 건데, 3번처럼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권 따고 나서 30일 내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 여부를 회답받아서 서면으로 촉구하는 겁니다. 이미 동의 안 했는데 뭘 또 다시 동의할지 말지를 확실하게 알려달라고 이제 촉구하는 게 30일 내에 촉구하게 돼 있고, 맞고요. 4번의 위 3의 촉구를 받은 토지 등 소유자는 촉구받은 대로 2개월 내에 회답하라. 동의 여부를 2개월 내에 회답. 이게 회답 기한 2개월입니다. 그럼 이 5번의 위 사회 기간이 지나면, 즉 회답 기간이 지나면 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로부터 다시 2개월 내에 조합 설립이나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소유자와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부동의를 회답한 소유자와 건축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는 처음부터 아예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건축 토지의 소유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경우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인데, 동의 여부 회답 촉구 30일, 다시 회답 기간 2개월, 다시 매도 청구 기간 2개월 이렇게 나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내는 건 좀 절차라. 자, 드디어 54번 우리가 뺄 거 하나 남았네. 시행계획서 내용에 이거 참 진짜 지저분하게 낸 거예요. 이거 지저분한 게 22회 때 낸 거지만, 이거는 시행계획서 내용 중에서 5번에 교육시설, 우리 사업할 때 교육시설이 있으면 교육시설 그 교육환경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100m에 아니고 200m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시행계획을 원래 하지도 않지만 거기 내용 중에서 요 숫자를 바꿨다는 얘기는 꼭 틀려달라 하는 얘기를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출시위원들이. 이런 거를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맞추는 사람은 수험생이 아니라 말이에요. 예?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22회 때 이거 한 번 내고서 다음에 또 내지 않았습니까? 안 내지. 이런 건 절대 안 내지. 그 당시에 이게 뭐 중요하다고 이런 지엽적인 숫자가. 그 당시 틀리게 내는 거지 그냥. 55번. 이런 거 나왔어도 저는 취급 안 해요. 이런 거. 정비보상 사업시 인가 특례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사업시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및 고시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건 사업인정 얘기면 수용상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 정비사업에서 평범하잖아. 언제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보느냐? 정비법이라면 사업시행권 딸 때,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을 때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수용상에 대한 특례. 이게 개발법의 수용상의 세부 목록 고시 그때가 특이하다 그랬잖아. 정비법은 평범합니다. 2번 재결 신청은 사업 시행계획을 할 때 정한 시행기간 내라. 1년 내 신청하는 거 거기에 대한 특례로서 사업 시행기간 내에 하면 된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특례죠. 3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대한 규정이 매입 의무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이거를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는 적용 안 하는. 이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특례로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에 대한 규정은 옛날에는 이게 공법의 시험범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택법에 있다가 주택도시기금법으로 갔기 때문에 시험범위에서 벗어난 건데 옛날에 있을 때는 이것까지 해서 5가지 채권했단 말이야. 지금은 4가지만이잖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사야 되는 게 국민주택채권이에요. 매입 의무가 있습니다. 각종 등기 등록을 한다. 각종 인허가를 받는다. 운전면허 딸 때도 사야 돼. 그래서 의무적으로 사기 위해서 이걸 갖고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 주택도시기금 재원이 되면은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자금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개선사업에서는 즉 주거환경 개선구역이 개선사업을 할 정비구역 아닙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지 그냥 바로 3번이죠. 부동산 등기를 하든 허가를 받든 이 사람들은 달동내기 때문에 이거를 사서 남을 도와줄 사람이 아니고 도움을 받을 사람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개선사업에서는 아무리 등기를 하고 허가를 받아도 안 사. 그럼 이제 지금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 안 하니까 맞습니다. 됐어요. 1, 2, 3번 맞다는 거 아시면 돼. 4번, 5번 안 해도 돼요. 5번 같은 경우도 이게 주거환경 개선구역에 대한 특례긴 특례예요. 이게. 하나는 2종 일반으로 의지되는 거, 3종 일반으로 의지되는 거, 준축으로 의지되는 것까지 있어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새로운 거. 웬만하면 새로운 거 하지 말라 그랬죠. (5번에) 대한 건 그래도 주거환경 개선구역의 특례니까 나는 이거 꼭 알고 싶어요. 도저히 못 참겠다 알고 싶어서. 그러면 교수실로 내려오시든지 쉬는 시간에. 넘겨보세요. 관리처분 들어갑니다. 이제 39번. 야 여기 이제 이거 통과했고 요거 이제 이거 할 때도 제가 이 그림에서 체계도 할 때 이 그림에서 쭉 설명했던 기본적인 거를 이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연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한번 해봅시다. 지금 분양통지 공고라면 요거 다음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지금 요거까지 했잖아. 그러면 요것은 분양통지 공고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120일 내하라. 이렇게 제가 항상 적어놨던 거.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너무 오래 끌지 말고 120일 내 통지 공고해야 돼. 당사자에게 분양에 관련 사항을 통지하고 신문에 공고하는 부통지 공고. 그런데 이것도 이때로부터 120일이지만 만약에 사업시행인가 위에 시공자를 선정했다. 아까 토지선 수작할 때만큼은 의무적으로 요거 위에 선정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시공자와 선정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20일이 예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때로부터 120일이지만 시공자를 나중에 선정했다면 그때로부터 120일은 적용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거 분양 신청기한 포함해서 분양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신문에 공고하는데 여기서도
대부분을 다 통지했던 것도 신문에 공고하고 그렇습니다만 분양 통지에만 들어가는 거, 신문엔 공고 안 하고 분양 통지에 들어가는 거, 요거는 개별적인 것들. 우리 분양을 당사자에게 통지할 때 신청기한 알려주면서 그 사람의 종전투자나 건축물의 평가도 알려주거든요. 당신의 부동산이 현재 있는 것이 얼마나 평가받았다. 당신 재산이 현재 얼마나 평가받았다. 그리고 당신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정비사업비를 얼마나 내야 될지, 사업비 분담금의 추산액 정도를 미리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그걸 보고 내 재산이 현재 얼마 평가받고 내가 사업에 들어가면 사업비를 내가 얼마를 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분양 신청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보라고. 그런 걸 나중에 그거는 통지할 때만 하지 공고는 안 해. 이건 신문에 공고하는 것이거든요. 개별적인 어떤 그 사람의 재산 내역이나 분담금 내역을 신문에 비밀에 속하는 사항인데 공고할 리는 없죠. 그죠? 그건 통지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바로 여기서 그런 걸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 이따 관리청에서 이루할 때 종전에 투자할 건축물의 가격은 미리 평가가 돼 있어야지 이때 알려주고, 그래서 이때 내용이지만 사업시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이때를 기준으로 평가한 다음에 그걸 알려주잖아요. 여기다가. 그리고 이때 알려주는 내용 중에 분양 신청 기한은 당사자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30일 이상 60일 내로 정하는 게 신청 기한이었고, 이때 분양을 안 받을 사람 4사람, 분양을 안 받을 사람 4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물건 안 주니까 현금으로 보상한다 그랬잖아. 일단 분양을 안 받을 사람 4사람부터 해봅시다. 이걸 통해서 자꾸 했던 걸 연상을 하셔야 돼요. 4사람이 있잖아. 첫 번째, 신청에 대한 신청을 안 한 자. 신청했다가도 신청기간 끝나기 전에만 철회할 수 있죠? 철회한 자. 세 번째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양 신청 하고 싶어도 아예 법에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여러 부동산이 있을 때 다 주면 안 되니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그 대신 한 번 분양을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분이 됐든 조합원에게 주고 나서 남은 건 일반 분양하잖아요. 일반 분양분이 됐든 그 세대에 속한 자까지 포함해서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한 번 분양을 받은 자는 다른 정비사업에 부동산이 있더라도 분양 신청을 일정 기간 동안 못합니다. 몇 년 동안 못해요? 기억하셔야 되죠. 5년. 근데 5년인데도 나는 꼭 이 5년 내지만 나는 분양 신청 하고 싶다 그러면 방법은 있긴 있죠. 상속받는다? 아니면 이혼한다? 이혼해도 항상 인정해주지. 여기선 결혼도 돼요. 내 결혼해서 살집 마련 거 관련해서 결혼한다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유고. 보통 5년 동안 신청을 못한다는 것도 하나. 신청은 했지만 시행자가 관리청기 인가 작성해서 인가받는 과정에서 제외된 자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 관리청은 기준 보시면은 종전의 토지가 너무 작다, 물건 안 주고 현금 정산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분할된 땅을 취득한 자는 투기랑 관련이 있다고 봐서 신청해도 물건 안 주고 현금 정산할 수 있죠. 그렇게 제외된 자. 이 4사람은 시행자가 이 4사람과 보상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 기한을 어떻게 계산해요? 어느 때로부터 90일 내에 협의를 해야 되느냐. 이 협의 기한을 계산할 때는 90일보다 어느 때로부터 90일이냐 이걸 하셔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4사람 중에서 신청기한 동안 신청하는 자랑 신청기한 끝날 때 이렇게 다 따로따로 했었어요. 지금은 통일해서 맨 마지막에 안 받을 사람 인가 과정에서 제외된 자니까 통일해서 관리처분기획 인가고실 다음 날로부터 90일 계산합니다. 통일해서 신청기한 끝날 때가 아니에요. 분양 신청이 끝나면 협의를 시작할 수는 있어. 그거랑 다른 얘기야. 협의기한은 관리청 인가고실로부터 90일 내 협의가 돼 있고, 이때 협의기한에 협의가 안 되면 다시 그때로부터 그 다음 날부터 60일 내 재결, 심판 재결 소송, 매도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어요. 협의가 안 될 때 얘기입니다. 이거는 다시 60일 이렇게 하는 얘기고. 그럼 관리처분기획 시행자가 언제 만드느냐? 신청이 끝나야 만들지. 분양 신청이 끝나기 전에 못 만들어요. 신청이 끝나야 신청한 사람이 드러나니까 그 자를 대상으로 관리처분기획 수립해서 인가를 받습니다. 근데 관리처분기획 내용이 이제 시행계획과 구별되죠. 여기는 사업 시행에 대한 경우 이거는 시행하는 걸 전제로 해서 누구에게 뭘 줄지 계획이니까 이건 잘안 해도 이건 잘하잖아. 환지 설계나 환지 계획과 비슷하다 해서 했던 거.
환지 설계에 대해서 여기는 분양 설계, 분양할 부동산을 어디다 만들지 분양 설계, 그리고 분양 대상자별로 종전의 토지나 건축을 가격 평가하고 분양 예정인 받은 물건인 토지나 건축의 추산액이라든지 정비 사업비가 전체 얼마 들고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 경우 부담 시기 다 들어가. 여기 다 들어가. 여기 뭘 줄지에 대한 게 다 들어가는데 특히 관리처분의 내용 중에서도 두 가지 기준 시기는 헷갈리면 안 된다. 관리처분 내용 중에서 분양 설계에 대한 기준 시기는 분양 설계에 대한 기준 시기는 분양 설계 기술적인 부분이라 최신 시점 아까 분양 신이 끝나야지만 이걸 만들 수 있다기 때문에 분양 설계에 대한 기준 시기는 분양 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하죠. 분양 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 그런데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 가격 평가 기준 시기는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 가격 평가 기준 시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식 인가고시래요. 이거 사업식 인가고시를 이때를 기준으로 종전의 땅 평가한다 그랬습니다.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은 이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랬어요. 이때 평가해야 그걸 여기다 통지할 때 알려주니까 구별하시고 물론 사업식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만 그 전에 미리 철거되는 건축물이 있을 수는 있죠. 그 대신 미리 철거할 때는 철거되든지 시장에서 허가를 받아 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평가해야 되니까 시장원수에게 허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예배까지도 정확히 알아두시고 여기 관리청에 수립할 때 기준은 환지객 기준과 비슷하잖아. 뭐 증환지, 가만지, 입체한지 비슷합니다. 그죠? 비슷한데 이 중에서 여기만 있는 얘기 있잖아. 건물 중에서 주택 줄 때 쓰는 기준 또 유명하잖아요. 원칙은 하나 준다. 주택 줄 때 한 사람이 하나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했다. 그러면 1주택 주는 게 원칙. 여러 개 가지고 있어서 1주택. 하나의 주택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했다. 공유해서는 1주택만 준다. 이런 얘기. 근데 여기에 대한 예외 중에 뭐 둘 이상의 토지를 둘 이상 토지 가지고 있으면 뭐 조례가 정하는데 그거 할 수 있죠. 그건 뭐 별로 시험 관련 없다 그랬고 제가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다 줄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거를 그대로 여러 채 다 줘야 기숙사 이용하는 사람이 계속 이용할 수 있어. 좋다 그랬죠. 공유로 해서. 그리고 공공이 소유자라면 어차피 공유로 해서 쓸 테니까 이때도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다 주는 거 괜찮은데 문제는 재건축이 예외다. 재건축에 대한 예외가 여러 채 준다는 게 재건축에서로 투기를 막아야 되는데 왜 여러 채 준다는 것 자체가 다 문제가 있는 것들이에요. 관련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그 전에 강의할 때 제가 추측을 했었는데 요새 한 신문에 나오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진짜 맞더라고. 그 사람들이 뭐 새 주택 막 재건축 가지고 야 이거 이익 본 사람들이 많은데 에휴 다 없애버려야지 그런 거. 자 하여튼 그런데 재건축에 대한 예외 있잖아. 수도권에 과밀업종이 위치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물론 이것도 과밀억제 권역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인 곳이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투기를 막아야 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도 투기과열지구나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최초로 사업시 인가를 신청했다라고 하면은 원칙으로 돌아가서 재건축이라도 원칙대로 한 주택으로 가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걸 전제로 해서 예외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도 과밀억이 아닌 상태에서 이제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느냐 아니냐 이제 과밀억제 권역일수록 좀 더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밀억제에 위치하고 있는 재건축이다 그러면 몇 채까지 줄 수 있어요? 소유한 주택 수 범위 내에서 세 주택까지 줄 수 있다. 만약 과밀억제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재건축이라면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다 줄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 이런 차이점. 근데 이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이 아닌 걸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재건축에 대한 예외였지만 일반적 예외 있잖아. 모든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예외. 두 주택 줄 수 있는 예외. 종전의 재산 범위 또는 면적 범위에서 재산이 또는 면적 중에 어느 한 요건만 충족하면은 두 주택을 그 자리에 줄 수 있고 줄 수 있어야 그렇게 만드는 게 합법적이거든요. 두 주택 줄 수 있는데 그 중에 반드시 한 주택은 얼마이야? 60이야. 소형 60이야. 그리고 60이하로 받은 한 주택 요것만 소유권 취득한 때로부터 몇 년 동안 전매를 못하나요? 3년 전매 못한다. 최소 3년간 가지고 있으면서 60이하짜리를 집어넣은 서면에서 쓰라지가 그런 식으로 취지를 이해하시죠. 그 얘기. 그럼 관리청에서 인가받았다라면
이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효력이 나와요.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효과, 시행계획 효과가 아니고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효과.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이후에 공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공사랑 관련된 효과로 연상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세 가지 효과. 기존어점을 철거 가능하다. 정비사업은 기존건축물 철거부터 하고 나서 새 건물 짓는 겁니다. 그럼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잖아, 공사하려면. 그래서 기존건축물 철거 시기는 원칙이 언제부터요? 관리처분 인가받으면 철거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전에 철거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처분 인가받으면 철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외까지 아셔야 돼. 지금 원칙만 얘기했는데 예외까지. 미리 철거했으면 예외는 존재해요. 주택에 막 붕괴 우려가 있다. 무너질 우려가 있다라면 무너질 우려가 있는데 이때까지 참으라면 안 되잖아. 또 하나는 폐공가 밀집으로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 그래도 미리 철거할 수 있죠. 그 대신 이때 철거할 땐 그냥 철거 안 되지만 미리 철거할 때는 소유자 동의는 당연하고 철거해도 되는지 시장에서 허가를 받아 미리 철거한다 그랬잖아. 그리고 소유자나 임차권자의 자기 소유물 등에 대한 사용수익이 금지되는 시기, 사용수익이 금지되는 기간 이렇게 적어놨죠. 금지되는 기간이라고. 이 사용수익 하는 사람들 다 내보내야 공사할 수 있잖아. 내보내야. 그래서 공사랑 관련되는 언제부터 사용수익이 저절로 금지됩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언제까지요? 권리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중간에 준공인가 공사하려고 고시 아니야.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입니다. 소유권 이전고시 다음 날이 되면 소유권을 새로 취득하니까 소유권에 따라 사용수익이 시작하는 것이고, 이때부터 이때 소유권 나와야 직장까지 최대한 금지가 된다. 금지가 되지만 여기도 예외 있잖아요. 금지가 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예외 두 가지. 시행자가 동의를 해줬다. 시행자가 동의해주면 쓸 수 있죠. 시행자에게 사업 방해될까 봐 못하게 하는 것이라. 또 하나는 공토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해줘야 될 사람이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 보상 안 해주고 못 쓰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동의해주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계약기간을 보장해주는 규정. 계약기간을 보장해주는 보장 규정을 적용 안 하는 시기. 예? 민법이든 주임법이든 계약기간을 보장해주는 규정인데 그 규정을 언제부터 적용을 안 할 것이냐.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되면. 이때부터 보장을 안 해줘야 내보내고 공사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공사 끝나면 준공인가 공사하려고 시장은 수익에 할 뿐이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개발부가 똑같은 논리고. 너무 지금 다 하는 거 아닌가? 똑같은 논리. 예를 들어 시장허수가 아닌 자가 시행했다면 시장허수에 준공인가 신청하고 시장허수가 공사하려고 오시에요. 시장허수가 직접 시행했지만 자기가 자기 준공인가 안 받으니까 공사하려고 오시만 한다. 준공인가 이후에는 그냥 쓸 수 있지만 혹시 준공인가 전에 쓰고 싶다 그러면 그냥 안 못 쓰고 여기라면 정비법이니까 시장허수 허가를 받아 쓴다. 뭐 그런 얘기 다 똑같아. 그리고 여기 권리정보시 똑같은 논리예요. 소유권 넘어가는 시기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이잖아. 소유권 이전 시 다음 날. 환지에서는 환지 처분고 다음 날. 여긴 소유권 이전 시 다음 날 똑같잖아. 근데 여기서 소유권 넘어가는 절차를 혹시 순서대로 한다면 아까 시장은수가 공사하려고 고시를 했다면 다 끝났잖아. 끝났으니까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 확정 측량은 공사 끝나기 전에 확정 측량 안 되잖아. 끝나자마자 확정 측량. 왜 측량했어요? 측량의 결과에 따라 둘을 분할하려고. 측량이 있어야 분할하지. 자, 분할했습니다. 왜 분할했어요? 주려고. 그럼 분할하고 나서는 분양받을 적에 소유권 이전 처분을 하고 소유권 이전 처분이 그 적에 통지하는 게 소유권 이전 처분이잖아. 소유권 이전 처분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면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이면 취득. 마지막에 시장허수에 보고. 이런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동시에 기타 권리 중에서 무엇이 넘어간 것으로 보느냐. 저절로 넘어간 것으로 본다. 적극적으로 정해놨잖아요. 개발법과 달리.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 중에 등기된 권리는 동시에 소유권 넘어갔을 때 동시에 그쪽으로 갑니다. 등기된 권리. 근데 등기된 권리가 아닌 것 중에서는 주임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까지 넘어가잖아. 나머지는 안 넘어가잖아. 예를 들어 개발법이라면 모든 임차권이 다 환지로 넘어갔습니다만 정비법에서는 임차권이 등기되면 등기된 권리로서 등기가 안 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 넘어가지 등기도 없다 대항력도 없다면 안 넘어가요. 지역권은 물권이지만 성질상 안 넘어가고
유치권자 일권은 물권이지만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라서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는 거. 그리고 사후조서로 청산금, 등기 똑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약간 차이점만 존재하지. 청산을 한다. 그러면은 뭐 소유권 이전 고시 후 여부로 확정됐을 때 한꺼번에 주고받는 게 원칙이지만 그 전에도 미리 청산할 수는 있어요. 정관에서 정하거나 총회에서 따로 정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 고시 전이라도, 즉 관리처분의 인가를 통해서 누구에게 뭘 받을지 확정된 상태에서 관리처분 인가와 소유권 이전 고시에 있는 날까지 분할징수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안 된다 해서 틀리겠다. 청산금 소멸시 5년 똑같습니다. 어느 때로부터 5년을 계산해요?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때. 소유권이 넘어가야 권리 행사할 수 있죠?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로부터 5년. 여기만 있는 건 물상대의 얘기. 청산금에 대해서도 시행자가 소유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압류를 해서 특정만 시켜놓으면 청산금 행사할 수 있다. 있다. 시장원수인 시행자는 직접 강제소 하나지만 시장원수가 아닌 시행자가 시장원수에 맡겼다 4% 주는 거 다 개발권에 똑같다 그랬고, 시행자가 사업자로 등기할 때 다 시행자 혼자 일괄하에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다 나가는 건데, 개발법에서는 환지처분 후 14일 내 여기라면 소유권 이전 후 지체 없이 중간에 다른 등기 못한다. 예외도 없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핵심 절차만 제가 빠른 속도로 훑은 건데,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 여기에 관련된 것만 풀어도 합격 이상이란 말이에요. 관리청에 봅시다. 56번. 정비법상 분양공고의 분양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여러분 오늘 어디까지 예습해 오셨어요? 예? 236이요? 정비법까지? 근데 의외로 문제는 적네. 정비법 문제가. 그죠? 제가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 중에서도 없는 내용도 많은 것 같고, 의외로 문제가 적어. 보통 정비법까지 끝나면 될 것이다라고 저도 예상을 했는데 이 속도면 빨리 끝나잖아. 아이고 참. 건축법 일부 들어갈까요? 이따가? 싫어요? 일단 해보고. 56번에 정비법 정상 분양공고의 분양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90일 내에 분양 신청 계획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라. 이게 분양투기 공고 시한이에요. 90일 아니고 120일이에요. 120일. 90일은 보상 협의할 때 90일이고 이거 120일입니다. 사업시행 인가고시일로부터 120일이다. 이때도 시공자를 선정했다면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120일이 될 것이고, 틀렸습니다. 이번에 위 1의 경우 토지 소유자 1명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소유자 한 명이 시행을 한대. 그러면 전체 재개발 사업할 땅이 소유자 한 명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통지니 뭐니 할 필요 없죠. 한 사람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래나. 그런데 하도 그런데 뭐 부자인 사람 많으니까. 3번에 투기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때로부터 30일 이상 60일 내로 한다. 그렇습니다. 30일 이상 60일 내요. 이때 이제 신청 기간 동안에 신청을 소유자에게 시행자에게 직접 하게 돼 있죠. 원칙이. 근데 여긴 없지만 만약에 직접 신청서 제출하는 형식이 아니고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잖아. 만약에 우편으로 신청한다면 신청 기간 내에 도달돼야 되나요? 신청 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하면 되나요? 우편 신청한다면 발송이지. 항상 격지자 간에 발신주의 있잖아요. 우편으로 신청한다면 그 신청 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입증하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도 알고 계시면 좋죠. 뭐. 4번의 투기개발지구의 정비사업에서 투기개발지구를 전제로 해서 관리처분에 따라 분양대상자의 그 세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내에는 투기개발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5년 신청 못한다. 근데 이때도 만약에 상속, 이혼, 결혼 이 얘기가 나오면 할 수 있다 그래야 된다고. 이럴 때도. 5번의 시행자는 관리처분기 인가고시 다음 날로부터 90일 내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손실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한다. 시행자가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보상 협의를 해야 되는 협의기한을 얘기하잖아요. 어느 때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로부터잖아. 이거를 분양 신청인이 끝난 날 다음 날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관리처분기 인가고시를 밑줄 거두시란 말이야. 90일보다는. 57번.
정비법상 분양 공고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 분양 공고, 신문에 공고하는 뭐 포함되지 않은 것이 30의 문제인데 분양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신청 기한 장소 분양에 관련된 걸 다 알려줘요. 그런데 4번의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해. 아니 이건 대상자별로 분담금 얼마씩 각각 내야 된다. 이게 다 하나 개인별로 이런데 이 개인별 이 비밀을 어떻게 신문에 공고합니까? 이건 통지사항에 들어가지 공고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랑 이제 그 사람의 대상자별 종전의 재산 평가 이거. 분양 대상별 종전의 투자원칙의 평가액과 이 추산액 분담금의 추산액은 요거는 분양 통지할 때만 알려주는 거예요. 공고에 들어갈 건 아닙니다. 이러면 뭐 비밀을 다 만약에 신문 공고하라면 비밀을 다 얘기하는 거라 다름없잖아. 아이고 어떤 사람이 엄청 많이 가지고 있네. 또 강도 들기 딱 좋지. 신문에 다 공고해버리면. 신문에 공고하는 건 객관적인 것만 공고하는 거예요. 신청기간이나 뭐 이런 것들. 58번. 정비법령상 사업시행 인가나 관리처분 인가의 조정 시기에 대한 내용이다. 자, 우리 이것도 제가 기본 이론할 때 살짝 했던 거. 이게 저 한꺼번에 인가 시기 조정하는 거. 인가권자가 아닌 자는 인가권자에게 이제 이 조정 시기를 할 것을 요청할 수가 있고, 그럼 인가권자가 조정해 줄 때는 이게 한꺼번에 정비사업이 쏟아지게 되면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시기를 조정할 수는 있어요. 그 대신 인가 시기를 조정할 때 만약에 너무 많은 조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2년, 3년 조정을 해서 지금 원래 내재될 걸 막 나중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사업할 사람 입장에서 너무 이것도 또 이게 침해가 생기거든. 그래서 최대 몇 년까지 조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 조정한다면 1년. 제가 여기 전체적으로 했던 핵심에는 안 들어가지만 1년이잖아 이거. 1년 넘으면은 시행자가 너무 피해를 받고 1년이 최대치예요 조정할 때. 그래서 첫 점을 보시면 시도의사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정비역 주변 지역의 주택이 현저하게 부족하게 되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하면 정비사업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주변 지역의 주택이 현저하게 부족하게 될 가능성 크잖아요. 막 그쪽으로 이사가고 해야 되니까. 이러면 사업시행 인가나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사업시행 인가든 관리처분 인가 시기든 조정할 수 있는데 조정하도록 시장의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인가권자가 시장의수 등 시장의수구청장이기 때문에 시도의사는 본인이 인가권자 아니기 때문에 인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요청이고 제한도 아니에요. 요청이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의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되며 인가 조정 시기는 인가 신청한 때로부터 1년을 넘을 수 없다. 1년을 넘을 수 없다. 그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끝에 1년을 넘을 수 없다. 다 1년을 넘을 수 없어요. 그 밑에 건 자치도지사 갈 텐데 다 마찬가지예요.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요청 일일이죠. 그냥. 별거 아닌 거고. 59번에 관리처분계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틀린 거, 관리처분 포함되는 사항으로 틀린 거, 관리처분 내용으로서 틀린 거, 분양 설계, 분양할 부동산을 어디다 만들지 설계, 분양 대상자별로 하니까 대상자의 주석명이 누구인지 나오는 건 당연하죠.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전의 추산에 앞으로 줄 물건 추산에 4번의 분양 대상을 종전의 출원출의 명세, 종전의 부동산의 명세 및 그 가격을 평가하는데 설립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 자, 우리 종전의 부동산에 대한 가격 평가할 때는 조합 설립인가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분양 통지 직전에 사업시행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잖아. 요거는 사업시행 인가고시를. 그 전에 철거되면 시장에서 허가받은 날. 분양 설계는 분양 이전이 만료된 날. 이 두 가지 기준식에 구별하라고 했던. 이게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의 정비사업의 추산액,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부담식 이런 것도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이런 거 할 때도 이 시행계획 내용 물어볼 때 여기서 낼 게 별로 없으니까 다음 중 시행계획에 속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아까 뭐 교육 환경에서 100m를 바꿔서 실전 냈지만 관리처분의 내용에 들어가는 내용을 집어넣어서 찾게 하는 게 보통의 문제지 그런 것도.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는. 자, 10분 쉽시다.